새벽 공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골목길은 언제나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전 재산을 어딘가에 기부해버리고 이제는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아가는 박진표 노인. 그의 낡은 손수레가 내는 소리였다. 박 노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의 구석구석을 돌며 버려진 박스와 종이들을 주워 담았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그의 남루한 옷차림은 동네의 흉물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아이고, 우리 동네 명물 또 지나가시네. 마을 회관 앞에서 다른 주민들과 커피를 마시던 젊은 초의 통장이 그를 보란 듯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영감탱이가 없어져야 동네 집값이라도 좀 오를 텐데 말이야. 다 낡아빠진 동네 이미지. 저 영감이 다 망치고 있다니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박 노인은 그 모든 조롱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자를 조금 더 깊이 눌러쓰고 묵묵히 자신의 손수레를 밀고 갈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 속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사연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땀 흘려 폐지를 모았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고물상에서 받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식빵 한 줄을 샀다. 그것이 그의 저녁 식사였다. 자신의 작은 쪽방으로 돌아가던 길. 그의 발걸음이 낡은 공터 앞에서 멈췄다. 굶주림에 지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길강아지 몇 마리가 그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방금 산 식빵 봉지를 열었다. 그는 식빵의 가장 끝부분, 가장 작은 조각 하나만 떼어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더 크고 부드러운 부분을 모두 떼어내 강아지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낑낑거리며 달려들어 빵을 먹는 강아지들을 그는 한참 동안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작은 쪽방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낡은 담요 한 장이 전부인 공간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 더미를 방 한쪽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분류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그의 손에 낡은 대학 전공 서적 한 권이 잡혔다. 누군가 버린 고급 양자역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복잡한 수식과 기호들이 가득한 페이지.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여백에 적힌 문제풀이 과정에서 멈췄다. 여기서 적분 상수를 잘못 대입했군. 그의 눈이 순간 수십 년 전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도라 불렸던 시절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 한 자루를 꺼냈다. 그리고는 책의 여백에 막힘없는 손길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 올바른 답을 도출해내는 몇 줄의 수식을 적어 내려갔다. 그가 쓴 수식은 간결하고도 완벽한 논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쓴 수식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방금 전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했던 그 책을 다른 페이지들과 함께 고물상의 팔아넘길 더미 위로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렸다. 그에게 과거의 영광과 지성은 이제 한 끼 식사 값보다도 못한 것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식빵의 가장 작은 조각을 꺼내 차가운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삼켰다. 창밖으로는 그가 평생의 재산을 바쳐 세운 거대한 병원의 불빛이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내일 아침 다시 밀고 나가야 할 낡은 손수레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박진표 노인의 고요한 일상은 동네에 불어닥친 재개발의 바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낡은 동네가 서울시의 신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되자 주민들의 기대감은 부풀어 올랐고 젊은 초의 통장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다. 그는 클린업 우리 동네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네의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낡은 담벼락을 정비하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동네의 흉물 박노인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동네의 집값 상승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할 때 그의 시선은 늘 창밖으로 삐걱거리며 지나가는 박노인의 손수레를 향해 있었다. 마침내 최 통장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박노인이 쌓아두는 폐지가 통행을 방해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구청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리고는 그 민원 서류를 무기처럼 들고 박노인이 살고 있는 옥탑방의 건물주를 찾아가 그를 내쫓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이 여느 때처럼 폐지를 줍고 있을 때 초의 통장이 몇몇 주민들을 이끌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영감님, 이제 그만 좀 하셔야겠습니다. 최 통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영감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 거 안 보이세요? 제발 우리 동네를 위해서라도 이제 좀 떠나주세요. 주변의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그를 비난했다. 박노인은 산더미 같은 폐지가 실린 손수레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더 조심하도록 하지요. 그의 나직한 한마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 통장은 그의 그런 수동적인 저항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바로 그 순간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진정한 나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 젊고 유능한 PD였다. 그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저 노인에게서 강렬한 이야기의 향기를 맡았다. 최 통장과 주민들이 사라진 후 민주는 박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따뜻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PD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고 싶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늙은이의 삶에 찍을 게 뭐 있겠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다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자신의 길을 갔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다. 저 노인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그는 그날부터 카메라를 들고 멀리서나마 박노인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다. 박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의 삶을 향한 카메라 렌즈가 열린 것이다. 그의 고요했던 세상,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침묵의 성벽에 이제 막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준 PD는 며칠 동안 유령처럼 박진표 노인의 뒤를 따랐다. 그의 카메라는 세상의 편견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한 노인의 고독한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박노인은 다른 고물상들이 잘 가지 않는 낡은 전자제품 폐기물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라디오 하나를 꺼내 들었다. 버려진 고철덩어리.
민주는 그가 라디오를 손수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길게 주저앉아 라디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디오의 뒷면을 열고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 조각 하나를 꺼내 끊어진 회로의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치지직!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려왔다. 박노인이 다이얼을 몇 번 더 돌리자 놀랍게도 라디오에서는 맑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라디오를 자신의 손수레 가장 안쪽에 다른 페이지들에 짓눌리지 않도록 소중하게 실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방금 저 모습은 평범한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에게서나 볼 수 있는 놀라운 손재주였다. 바로 그때였다. 아오이,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최 통장이 그에게로 삿대질하며 다가왔다. 그는 민준의 카메라를 보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당신 뭐야, 우리 동네 가난한 꼴 찍어서 방송국에 팔아넘기기라도 하려는 속셈이야. 그 카메라 당장 끄지 못해. 저 이상한 영감탱이 그만 찍으시라고. 최 통장은 민준이 자신들의 동네를 빈민촌으로 묘사하여 재개발의 이익에 흠집을 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오히려 민준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 노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박 노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20년간 이 지역 사회와 관련된 주요 뉴스 아카이브를 검색했다. 기부, 자선, 병원 설립 같은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말이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20년 전의 기사였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다. 주제, 피 전자 박진표 회장. 사재 5천억 원, 전액 사회 환원 아들. 구 박시우 군의 뜻기려. 서민 위한 공립병원 짓는다. 기사 속에는 당시 대한민국 전자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박진표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한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전 재산을 기부한 박진표 회장은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공식 석상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박진표,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의 이름과 20년 전 5천억을 기부하고 사라진 전설적인 기업가의 이름이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은 자신이 찍어온 영상 속 허름한 옷차림의 박노인의 얼굴과 신문 기사 속 냉철한 눈빛에 젊은 박진표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의 풍파가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의 선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이 이야기의 끝을 보기 전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게 되었다. 최 통장의 계략은 성공적이었다.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그는 박진표 노인의 퇴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주민총회를 소집했다. 그것은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노인을 동네에서 합법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공개적인 재판대였다. 총회가 열리는 마을 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박 노인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방 한가운데 마치 죄인처럼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 연단에는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 통장이 서 있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동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 통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박노인이 동네의 미관을 해치고 그의 폐지 더미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동네의 전체적인 품격을 떨어뜨려 집값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몇몇 주민들이 동조하며 박노인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저 영감 때문에 동네가 완전 쓰레기장이 다 됐어. 내 차 긁어놓고 사과도 안 했다니까. 박노인은 모든 비난을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비처럼 묵묵히 맞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큐멘터리 PD 김민주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박진표라는 이름의 두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오가며 20년 전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제발 무언가 하나만이라도. 그는 다급하게 시청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민준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회의장 안. 최 통장은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 이제 주민 여러분의 뜻을 모을 시간입니다. 박진표 씨의 퇴거 조치를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민들이 마지못해 혹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체념한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선배가 팩스로 보내준 낡고 희미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최 통장이 분노한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 뭐야? 지금 우리끼리 하는 신성한 회의를 방해하는 거요. 신성한 회의라고요. 민준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짓밟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신성한 회의입니까? 그는 주눅들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회의장에 설치된 낡은 프로젝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박노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 통장은 갑자기 뛰어들어온 김민준을 보고 분노한 얼굴로 길을 막아섰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이야. 경비 뭐해. 이 사람 안 끌어내고. 하지만 민준은 그를 무시한 채 가져온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내쫓으려 하는지 잠시만이라도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민들의 시선이 회의장 전면의 스크린으로 향했다. 최 통장이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영상은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20년 전의 낡은 뉴스 영상이 나타났다. 젊고 총명해 보이는 한 의사가 가운을 입은 채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앵커 박시우 선생님께서는 왜 모두가 선망하는 대형 병원을 마다하고 이 가난한 동네에 무료 병원을 세우려 하시는 겁니까? 박시우 의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영상을 보던 몇몇 나이든 주민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저 젊은 의사를 기억했다. 20년 전 가난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과로로 요절한 비운의 천재 의사. 다음 영상이 이어졌다.
젊은 의사의 장례식 풍경이었다. 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오열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열린 기자회견장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었다. 기자회장님, 전 재산 5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박진표 회장, 네, 사실입니다. 제 아들 시우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공립병원을 짓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제 아들과 제가 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주민들은 모두 알아보았다. 20년 전 재산을 기부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전설적인 기업가 박진표 회장. 그의 얼굴이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저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모두가 넋이 나간 채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박 노인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은 가족관계 등록부였다. 이분은 박진표 회장님이 맞습니다. 민준이 외쳤다. 그는 돈만 기부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들이 사랑했고 아들이 마지막까지 봉사했던 바로 이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폐지를 주워본 그 푼돈을 매달 아들 박시우의 이름으로 자신이 세운 바로 그 병원의 불우환자 돕기 성금함에 익명으로 기부해 오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오열했다. 저 영감님이 세운 병원에서 내가 공짜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 젊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이 저분이 만든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는데 나는 저분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마을 회관을 거대한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무지와 오만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연단에 나섰던 최 통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동네 흉물이라며 내쫓으려 했던 저 노인이 사실은 이 동네 전체를 지켜온 수호 성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투표를 위해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눈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재판은 끝났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것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 자신이었다. 김민준의 영상이 끝나고 마을 회관은 한동안 눈물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자신들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은 주민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최 통장이었다. 그의 젊은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진표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의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있었다. 저는 제 눈앞의 이익과 허울 좋은 명분에 눈이 멀어 어르신의 위대한 희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최 통장이 무릎을 꿇자 그를 따라 연단에 올라 박 노인을 비난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사람 볼 줄을 몰랐습니다. 회의장은 거대한 사죄의 장으로 변했다. 박노인은 그 모든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의 깊은 눈에서는 그들을 향한 원망이 아닌 따뜻한 연민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무릎 꿇은 최 통장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괜찮네. 젊은이, 다들 고개 드시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말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를 숨기고 살아온 세월 탓이지. 그러니 다들 그만 자책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게. 그의 따뜻한 용서에 주민들은 더 큰 소리로 오열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삶은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 통장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그의 낡은 손수레를 밀어주었고 동네 청년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집에서 모은 폐지를 그의 손수레에 실어주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매일같이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그의 작은 옥탑방에 가져다 주었고 낡았던 그의 방은 주민들의 손에 의해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동네의 흉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마을 전체가 함께 보살피고 존경하는 살아있는 성자이자 어른이었다. 조롱과 멸시는 따뜻한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다큐멘터리 촬영을 모두 마친 김민준 PD가 조용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의 방을 찾았다. 어르신,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버리신 것을요. 박노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대한 공립병원을 향해 있었다. 후회라니. 그가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들 시우는 죽지 않고 저 병원에서 계속 살아있는 게야.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고쳐주던 내 아들이 이제는 저 병원이 되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게지. 환자 한 사람이 저 문을 나서며 건강을 되찾을 때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셈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내가 어찌 그것을 후회하겠나.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박노인은 과거와 완벽하게 화해했다. 그의 새로운 평온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아들의 살아있는 꿈을 지켜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1년 후 김민준 P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골목의 수호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 한 권이 있는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 평범한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박진표 노인의 낡은 동네에도 기적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의 사연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재개발과 집값에만 목을 매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폐지기금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 기금을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내놓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갑자기 아픈 이웃의 병원비를 보태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교재비를 지원해주는 작지만 따뜻한 나눔의 시작이었다. 최 통장은 그 기금의 가장 헌신적인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번지르르한 개발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박노인과 함께 동네를 돌며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이른 새벽 골목길에는 여전히 삐걱하는 낡은 손수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박노인이 손수레를 밀고 골목의 모퉁이를 돌자 최 통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르신,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최 통장은 익숙하게 손수레의 반대편 손잡이를 잡고 함께 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우리 민순의 병원비 보태줘야 하니까 한 수레라도 더 돌아야지요. 그들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집집에 문이 열렸다. 주민들은 더 이상 경멸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성껏 모아둔 폐지와 박스를 들고 나와 그들의 손수레에 실어주었다. 어르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장님도 고생하시네요. 박노인은 여전히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웃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골목의 진정한 수호자였다. 손수레가 어느새 폐지로 가득 찼다. 박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부자도 유명한 기업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을 느끼는 듯 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희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더 큰 유산을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